안녕하세요. 참상TV의 김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40일의 기출문제 풀이 3강 시간이에요. 네. 우리가 1교시 이론의 시험 문제가 35개잖아요. 네, 그 중에 절반은 지금 업로드 계획안에서 보시면 1강, 2강까지 해서 한 14개? 15개? 지금 여기 보시면 한 17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14개에서 15개 정도를 차지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5개의 문항 정도를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오늘 저랑 같이 하시려고 하는, 여기가 이제 우리 질환명 나왔던 파트 있죠? 네. 그게 14개에서 15개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요 부분에 관한 내용을 오늘 이제 같이 세 번째 시간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파트도 내용이 좀 많죠? 네, 우리 교재에 보면 첫 번째가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이다 라고 해서 노인성 질환의 특성을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노화에 따른 변화 질환의 소화기계부터 심리정신계까지 여기서 이제 질환명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치매중풍 파킨슨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신경계랑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영양부터 계절 생활 안전 수치까지. 예. 여기 부분에서도 시험 문제가 문항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한 세네 문제 정도가 여기에서 거의 출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워낙 이쪽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쪽에 출제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럼 문제 보면서 개념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18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노인성 질병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약성분이 체외로 빨리 배출되어 치료가 어렵다. 2번 증상만으로도 초기 진단이 쉽다. 3번 원인이 정확한 만성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4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 5번 재발이 드물다. 몇 번일까요? 자,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 문제의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노인성 질병의 특성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거의 한 문제씩 꼭 출제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노인성 질병,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그냥 질병이 있고요. 노인성이라는 얘기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서 주로 생기는 질병에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정리한 건데, 앞뒤 문장의 단어 내용을 잘 보시면 어렵지 않게 사실은 풀 수가 있어요. 1번 같은 경우에 약성분이 체외로 빨리 배출된다. 잘 배출되지 않아요. 네, 치료가 어렵다. 여기는 맞는데, 여기 앞이 아니죠. 네. 대사도, 흡수도, 배설도 모두 느려지기 때문에 약물의 효과도 늦게 나타나고 또 몸에서 안 나가니까 중독도 잘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증상으로 많은 초기 진단이 어렵죠. 원인이 정확하지 않아요. 부정확한 만성퇴행성 질환. 네, 이건 맞아요. 만성퇴행성. 재발이 드물다가 아니라 재발되기 쉽다. 자, 그럼 요거와 질병의 특징과 관련된 문제항들을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자, 그 정리해서 갖고 왔습니다. 노인성 질환의 특징에서 단독, 이 빨간 글자 중요한 거죠. 예, 단독. 하나로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질병에 또 하나, 또 하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같이 생기는 거고요.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한 거 맞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게 노화 과정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건지, 진짜 어떤 질환이 생겨서 소화가 안 되는 건지를 증상만 가지고서는요, 거의 구별이 어렵다는 거죠. 예, 또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퇴행성 질환이다. 예, 이게 급성이 없어요. 노인들은 거의 대부분 다 만성퇴행성 질환. 그 다음에 경과는 병에 걸려있는 시간이죠. 경과가 길고 또 재발이 빈번하고 합병증이 생기기 쉽다는 거. 자, 약물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그래서 신장에서 소변 농축 능력, 소변을 만들고 또 몸 밖으로 배설하는 능력이 노인이 되시면 떨어져요. 그것 때문에 뭐냐면 약물 중독이 생기기 쉽고요. 초기 진단 어렵고요. 네, 질환 자체가 가벼워도 의식장 일으키기 쉽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노인성 질병의 특징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노화로 간 기능이 저하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1번 약물 대사 능력의 감소, 2번 칼슘 흡수 감소, 3번 타액 분비 증가, 4번 지방 흡수 증가, 5번 위산 분비 감소. 몇 번일까요?
네, 제가 그동안에 봐왔던 기출문제하고 조금 다른 문제여서 갖고 왔어요, 사실은요. 네. 근데 이거 나왔던 문제인 거거든요. 제가 조금씩 내용을 좀 틀어서 바꾸는 것 뿐이지. 예. 그러니까 노화로 인해서 예, 간 기능이 이게 떨어지죠. 떨어지잖아요. 뭐 좋아지는 거는 기대도 안 하는 거고 변화되고 간 기능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나요? 간에서 하는 기능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간이 하는 기능이 뭐였지? 예, 우리가 약물의 대사 기능을 해요. 대사. 그러니까 약을 갖다가 먹고 약에서 필요한 부분을 사용하게 해주고 또 그 약물을 쓰고 나면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기능도 이 간에서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칼슘 흡수, 타액 분비. 타액은 간이 아니라 침이니까. 그쵸? 그 다음 지방 흡수도 증가가 아니라 감소되는 거죠. 위산은 네, 위에서 나오죠. 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간이 하는 기능이 어떤 지방의 흡수력을 돕고 또 약물이나 노폐물을 배설하고 약물의 대사를 조절하고 이런 기능을 하는데 간 기능이 떨어지니까 이런 기능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간이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이었죠? 이런 네, 어떤 기능에 대한 생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알고 계셔야지만 이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0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추간판이 얇아진다. 2번 허리의 피하 지방이 감소한다. 3번 골반이 좁아진다. 4번 뼈의 질량이 증가한다. 5번 근긴장도가 증가한다. 몇 번일까요? 네, 1번입니다. 자, 우리가요, 소화기계부터 시작해서 심리정신계까지 모든 열 파트가 다 변화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근골격계의 변화, 뭐 소화기계의 변화, 심혈관계의 변화, 피부계의 변화, 이렇게 변화로 묻는 문제가 보통 3개 정도 출제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파트가 10파트잖아요. 그러니까 10파트 중에서 네, 한 3파트 정도를 뽑아가지고 제가 오전후 시험지를 다 보고 있어도 오전후 시험지가 동일해요. 네, 동일하게 요 변화와 관련된 문제를 평균 2~3문제 정도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 대부분의 노화에 따른 변화들은 감소되고 저하되고 좋아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증가됩니다라는 표현으로 몇 가지 파트별로 정리된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화면을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리긴 할 건데 일단은 근골격계에서 증가되는 게 뭐가 있었지? 예,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피하 지방이 증가합니다. 또 골반이 커집니다. 골반을 받치려고 하니까 허리와 그쵸? 네, 그 부분에 피하 지방이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외우고 계시다면, 지방이 증가하는데 감소된다고? 골반이 커지는데 2개 뺀 나머지는 전부 다 감소겠지. 답 1번 보여요. 네, 이거 좀 빨리 풀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정리된 거 한번 볼까요? 네, 제가 다음 문제 가기 전에 이렇게 증가된 변화의 증가가 된 것만 정리를 하고 문제를 푼다면 얼마나 속도가 빨라질까라고 한번 테스트 해보시라고 변화 문제 다 아직 풀지 않았는데 한 문제 풀고 제가 가져왔거든요. 이 내용은 블로그에도 있고 유튜브에도 짧은 영상으로 제가 제작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럼 이제 변화 중에서 증가되는 게 뭔데 요것만 따로 볼게요. 네, 요렇게 증가되는 제가 따로 뽑아놨죠. 요것만 아시면 아까 같은 문제 되게 빨리 풀 수 있거든요. 요거는 조금, 네, 어려우시더라도 암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늘 말씀드려요. 소화기계는 쓴맛과 신맛이 증가합니다. 호흡기계는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합니다. 심혈관계는 근육이 두꺼워집니다. 이건 증가죠? 그러나 탄력성은 떨어집니다. 여기까지. 자, 우리 좀 전에 풀었잖아요. 근골격계. 골반이 커지고 허리와 피하 지방이 증가한다고요. 그쵸? 피부계에서는 손발톱이 두꺼워지고 감각기계에서는 시각의 눈부심이 증가해요. 눈부심. 그 다음에 청각에서는 외이도의 가려움증이라든지 네, 건조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증가할 거예요. 자, 그 다음 내분비계에서는 공복시 혈당이 증가할 거고 호르몬의 변화가 있죠. 네아스티와 불신의 호르몬은 변화가 크게 없어요. 근데 당대사라든지, 그쵸? 당대사라든지,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라든지, 그다음 에스트로겐, 요 3가지는 쭉 감소하죠. 그렇게 증가되는 애들만 따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가지고 암기를 해두시면 그 다음 문제 같은 경우 쉽게 풀 수 있거든요. 그럼 정말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면 속도가 빨라지는지 한번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문제.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최대 심박출량 증가, 2번 최대 심박동수 증가, 3번 심근의 두께 감소, 4번 말주혈관으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증가, 5번 심근의 탄력성 감소. 몇 번일까요? 자, 우리 아까 좀 전에 보셨던 표 생각나세요? 네, 심혈관계에서 증가되는 애가 뭐가 있었냐? 근육의 양은 두꺼워지는데, 그죠? 탄력성은 거꾸로 떨어진다. 그럼 심근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건 그것 빼고 나머지는 싹 다 감소야. 이렇게 알았다면, 자, 증가? 이거 증가 아닌데? 박동수 증가 아닌데? 두께 증가, 그쵸? 여기 증가인데 감소할 수 있고 틀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증가 아닌데, 이거 증가 하나만 알고 계셨어도 5번 다 그냥 나와요. 이런 문제들은 빨리 좀 풀어내기 위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표 하나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거든요. 자, 다음 문제도 같이 풀어볼까요, 그러면? 자, 22번입니다.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한다. 2번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한다. 3번 우유 섭취량을 늘린다. 4번 고지방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5번 복근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몇 번일까요? 네, 4번입니다. 일단은 의학에서는요. 자, 문제를 보시면 아까 변화가 있죠, 변화. 그게 다 이게 열 파트가 다 있어요. 그런 문제에서 한 두세 문제를 뽑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질환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소화기계 병명 중에 하나가 설사인데, 이 질환을 설명하는 서술한 순서들이 있어요. 1번 정의, 설사가 뭡니까? 2번 원인, 설사의 원인이 뭡니까? 세 번째 증상, 네 번째 돕는 방법. 자, 시험 문제에 예전에는 증상을 정말 많이 냈어요. 증상. 근데 지금은 증상을 하도 많이 내다 보니까 요로 많이 갔어요. 돕는 방법. 지금 40일에 나오는 문제도 잘 보면요. 증상을 묻는 거 몇 개 있어요. 아예 다 없어지진 않았고요. 한 두 개 정도? 요 정도는 좀 남아있는 편이긴 한데, 그런데 그 문항수에 비해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건 이렇게 돕는 방법. 예, 뭐 예방, 치료, 돕는 방법 어떻게 할 거니까 이런 문제가 주로 출제되다 보니까 선생님들 의학 공부하실 때도 돕는 방법의 치료 예방을 좀 신경 써서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설사를 하는 대상자 옳은 것이 뭐냐? 카페인 안 되죠. 예. 처음부터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한다? 아니요. 이거 설사 왜 하는지 원인을 의사에게 확인하고 원인에 맞는 지사제 복용이 되셔야지만 돼요. 자, 설사할 때 우유 섭취량 늘리시면 설사 심해지죠? 유제품 이런 거, 자극적인 거, 매운 거, 카페인 이런 거 먹으면 설사량이 늘어나잖아요. 고지방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이건 맞죠? 예, 기름기 좋은 거 먹어야 돼요. 고지방 먹으시면 설사 심해지니까. 설사랑 복근 강화 운동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인 거죠. 자, 23번입니다. 대상자의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1번 식이섬유 섭취를 늘린다. 2번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3번 칼슘을 섭취한다. 4번 금연한다. 5번 햇볕을 쬐인다. 몇 번일까요? 안 어려우셨죠? 네,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되는 건 일광욕입니다. 네, 햇볕을 쬐이거나 햇볕을 쬐일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비타민 D제를 복용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24번입니다. 복합성 요실금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분 섭취를 줄인다. 2번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3번 낮에는 기저귀를 채워준다. 4번 줄넘기를 권장한다. 5번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네, 몇 번일까요? 네, 2번입니다.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해라. 지금 우리가 요실금 대상자를 어떻게 도와주는 겁니까? 하죠. 수분 섭취 줄이시면 안 돼요. 수분 섭취 줄이시면 변비 왔다가 변비 계시면 요실금 더 심해지고요. 낮에 기저귀 차지 않아요. 네, 줄넘기, 다 쏟아집니다. 줄넘기, 윗몸 일으키기, 달리기 이런 거 하시면 방광의 소변이 밖으로 막 쉽게 배출되잖아요. 배 압력이 올라가니까 그런 권장하시면 안 되고.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드시면 변비 오세요. 변비 오시면 요실금 더 심해지고요. 자, 다음 25번입니다. 대상포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서 주로 나타난다. 2번 세균성 질환이다. 3번 가려움이 있는 부위에 냉찜질을 한다. 4번 병소는 퍼지지 않으니 긁어도 된다. 5번 치료 후 신경통이 사라질 때까지 격리한다. 몇 번일까요? 네, 1번입니다. 대상포진은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한테서 주로 생겨요. 그리고 이게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신경절로 올라오는 거죠. 세균성 질환이 아니죠. 제가 수업 시간 늘 말씀드려요. 수두만 외우지 마시고요. 수두 바이러스까지 같이 외워두시면 이런 문제를 보는 순간에 맞아 수두는 바이러스라고 했어. 근데 왜 세균성이야? 하고 오답 걸러내실 수 있다는 거고요. 가려움이 있어요. 그 부위에 국소 치료제로 칼라민 로션 같은 거 이런 거 발라주잖아요. 예. 평소는 긁으시면 안 돼요. 긁으면 퍼져요, 병소가요. 치료 신경통이 사라질 때, 아니, 격리하지 않아요. 대성포진 격리하는 뭐 그런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예, 따로 격리는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보시면, 소화기계에서 하나, 지금 여기 보시면 피부계에서도 하나, 그렇죠? 앞에 문제, 각 파트별로 이렇게 파트 문제들이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냅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피부계 냈으니까 다음에는 또 안 나온 데서 낼 수 있어요. 네, 안 나온 데가 피부계 하나 빼고 9가지잖아요. 어디가 나을지 전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나올까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내가 의학질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좀 문제 접근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자, 다음 볼까요? 자, 다음은 26번입니다. 손해가 손상돼서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번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2번 의식이 저하된다. 3번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4번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가 나타난다. 5번 음식을 삼키기 힘든 연화 곤란이 나타난다. 자, 몇 번일까요? 자, 요거 뇌졸중의 증상에서 묻는 거거든요. 네, 새로운 문제죠. 뭐 그동안에는 우측 뇌가 손상됐을 때 좌측 뇌가 손상됐을 때 이런 식으로 냈었는데 요번에 보니까 딱 손해라고 지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손해가 하는 일이 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손해가 하는 일이 몸의 균형을 유지시키죠. 그래서 교과서에 뭐가 나오냐면 예, 비틀비틀 술 취한 사람처럼 마치 비틀비틀비틀 걸어갑니다. 예,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 표현의 언어가 운동실조증이죠. 그래서 손해가 손상되면 운동실조증이 오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메스껍고 토하는 증상과 함께 몸의 불균형을 보이는 어지러움증 같은 거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3번에 있네요.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좀 전에 설명했던 운동실조증 이런 단어가 나왔어야 되죠. 의식이 저하되는 건 어딜까요? 네, 이것도 나올 수 있어요. 바꿔주면 되거든요. 뇌관으로. 네, 뇌관이 손상되면 의식 저하와 함께 어떻게 돼요? 조심마비 증상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이런 뭐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입니다. 연화곤란입니다. 이거는 이제 손해가 아니라 우측내 좌측내 편마비의 증상을 더 많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말의 이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뇌 어느 쪽 부분이 손상됐을 때 나타나는 거냐,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뇌졸 중에서 이런 문제 종종 많이 출제합니다. 자, 다음 27번입니다. 당뇨병 대상자의 발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발은 씻고 물기는 수분 유지를 위해 남겨둔다. 2번 발톱은 둥글게 자른다. 3번 발가락 보호를 위해 양말을 착용한다. 4번 뜨거운 물로 자주 족욕을 한다. 5번 차가운 곳에 자주 노출되어도 된다. 몇 번일까요? 네, 3번입니다. 당뇨 대상자 발관리. 예, 발가락 볼을 양말 착용하셔야 돼요. 양말만 뿐만 아니라 앞이 막힌 신발, 샌들 같은 거 신으시면 안 되고요. 뒷굽도 너무 높지 않게. 왜 뒷굽이 높으면 발가락 앞으로 쏠려 상처를 입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발은 씻고 물기는 수분 유지를 위해 남기는 게 아니라 다 말려주셔야지만 돼요. 발톱은 둥글게가 아니라 일자로 잘라주셔야 돼요. 뜨거운 물에 조격하시면 감각 잃어버려서 화상 같은 게 보실 수 있거든요. 차가운 곳에 자꾸 노출되면, 네, 동상 걸리죠. 네, 뜨겁고 차가운 거에 감각 저하가 많이 생기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당뇨 발관리법에 대해 설명한 건데, 지금 여기까지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뭐 관리 방법, 돕는 방법, 그 다음에 증상, 뭐, 요런 거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3개 정도 남은 거는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으로 넘어가거든요. 지금 보시면 앞으로 CBT 시험은 늘 말씀드리지만 랜덤식이라서 사실 어디가 나한테 문제가 나올지 잘 몰라요. 지금 못 맞춰요, 그거. 지금 당뇨병 같은 경우에 내분비계고, 그죠? 대상포진은 피부계고,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병을, 질환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뇨병 나왔으니까 다음엔 안 나와. 아니요, 나 문제 은행식이어서 CBT로 컴퓨터 시험 보시면 당뇨병 또 나올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 영역들이 돕는 방법에서 꽤나 많이 문제를 내고 있으니까 의학에서는 주로 어디로 공부한다고요? 돕는 방법, 관리, 치료, 예방 요런 쪽에 좀 더 집중하셔서 정리를 잘 해두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28번. 요런 문제들이 요번에 또 있더라고요. 어렵지 않아요. 정말 쉬워요. 병명 맞추는 거. 이게 제가 볼 땐 이런 문제 제일 쉬운 문제거든요. 자, 다음에서 설명한 질병이 무엇이냐? 주의력 감퇴가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히 발생한다. 초기에 사람을 못 알아본다. 1번 치매, 2번 선망, 3번 파킨슨, 4번 뇌졸중, 5번 우울증. 몇 번일까요? 네, 선망입니다.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모든 질환들은요, 전부 다 만성질환이에요. 딱 하나만 빼고요. 요거, 선망. 선망은 급성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선망에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낼 때 힌트가 요 단어거든요. 제가 수업 시간에 늘 강조하거든요. 수시간 내지 수일입니다. 왜? 그 급성이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서 급격하게 좋아졌다가 급격하게 악화됐다가 이런 급성의 느낌을 나게 하는 건 딱 선망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두시는 거고 초기부터 사람 못 알아봐요. 선망의 대표적인 증상이 뭐였죠? 1번 주의력이 감퇴됩니다. 집중 못하죠? 그쵸? 예. 그 다음에 의식이 저하됩니다. 신체 생리적 변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지금 본 것처럼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서 급격히 발생합니다. 호전될 수 있나요? 예, 원인을 찾아서 규명하고 치료하면 완치도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선망이다라고 해서 꼭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설명했고요. 저희 교육원 졸업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졸릴 때랑 비유했죠?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졸릴 때 선망 환자 똑같다고. 집중 안 돼요. 그렇죠? 네, 주의력 감퇴, 눈 풀려 있어요. 졸린 눈이에요. 가만히 안 두시죠. 고개 뚝뚝 떨어지고 심한 볼펜 떨어집니다. 생리적 변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갑자기 그러죠?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서 강사가 수업을 시작하면 졸았다가 쉬는 시간 되면 홀딱했다가 그렇죠? 네, 원인이 그럼요. 이 공부가 원인이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종강하시거나 요양보서 공부를 그만두시면 다시 완치 판정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늘 선망하고 비교해서 수업 이렇게 설명했던 부분들이죠. 쉽게 맞추셨을 거라 생각해요.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이제 29번부터는 그쪽으로 넘어갔네요.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여기도 영양부터 시작해서 계절, 생활안전별 계절 수치까지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 한 3개 정도를 랜덤식으로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분은 영양, 운동, 수면 같은 게 나올 수 있고, 또 이제 어떤 분은 계절별 생활안전 예방접종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영양에서 다루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수분 섭취 제한이 필요한 대상자는 1번 기관지염 대상자, 2번 전립선염 대상자, 3번 고혈압 대상자, 4번 간경화 대상자, 5번 협심증 대상자. 몇 번일까요? 네, 요것도 제가 늘 강조했죠.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질환이 있고 충분히 마셔야 되는 질병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외워두십시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한을 해야 될 때는 몸에 부종이 일어난 장기의 질환을 한번 떠올려 보셔라. 그 중에 하나 간경화였죠? 네, 간 복수 탓이잖아요. 두 번째가 신부전이었죠? 세 번째가 신부전이었죠? 네 번째가 기능 저하증이었죠? 다섯 번째가 심한 갑상선 질환이었잖아요. 여기는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질병. 이것 뺀 나머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1, 2, 3, 5번들은 전부 다 충분히 마셔야 되는 질병. 두 가지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시험 문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에서 섞어내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마셔야 되는 질병명을 딱 외우고 계시던지 제한해야 되는 질병명을 외우고 계신다면 두 개 중에 아닌 거 골라내는 거 금방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의료인이다 보니까 간호사다 보니까 조금 요게 더 빨랐어요. 그러니까 몸에 부종이 일어나는 장기가 어디 있지? 간경화, 심장, 신부전, 신장, 신부전, 부신 기능 저하, 갑상선 기능 저하 이렇게 5개. 여기에 이 수분의 밸런스 균형이 깨져버리면 부종 쉽게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좀 더 쉽게 외웠던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30번입니다. 노인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도 계속 복용한다. 2번 삼키는 것이 힘들면 쪼개서 복용한다. 3번 증상이 좋아지면 복용을 중단한다. 4번 약 처방이 변경되면 변경된 처방약을 복용한다. 5번 약이 쓴 경우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몇 번일까요? 네, 우리가 약물 복용, 약물 사용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부작용 나타나시면 계속 복용하시면 안 돼요. 중단하시고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네, 아무거나 다 쪼개서 드시면 안 돼요. 분할선이 있는 약만 쪼개서 복용할 수 있죠. 증상이 좋아지면 중단하시면 안 돼요. 모든 약을 중단하실 때는 주치와 상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4번 맞죠? 약 처방이 변경됐다면 이전의 약은 내비두시고 이어 먹으시면 안 되고 변경된 새로운 약, 왜? 새로운 증상의 진료를 보고 약을 받았기 때문에 이어 드시는 걸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 그다음 약이 쓰다, 주스랑 같이 드시면 안 돼요. 모든 거 물과 함께. 그렇죠? 우리가 철분은 비타민 C랑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주스랑 드세요. 이거 빼고 나머지 약들은 네, 다 물하고 복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31번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인플루엔자는 2년마다 접종한다. 2번 백일에는 10년마다 접종한다. 3번 파상풍은 10년마다 접종한다. 4번 폐렴구균은 매년 1회 접종한다. 5번 대상포진은 과거에 홍역을 알았다면 접종할 필요가 없다. 몇 번일까요? 자, 일단 정답은 3번이고요. 아주 많이 출제합니다. 네, 이 19개, 10개 막 예방생활 수칙에서 제일 많이 출제하는 게 예방접종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빠지지 않고 매번마다 출제를 하고 있는데 연수를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연수. 연수만 외웠다면 문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2년 아니죠? 매년 접종이죠. 1년에 한 번씩. 그럼 100일에는요? 100일애가 뭐야?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 214페이지에 가면 예방접종과 관련된 내용이 표준교재에 써 있거든요. 거기에 파상풍, 디프테리아, 100일애. 1차 접종은 파상풍, 디프테리아, 100일애를 접종하고, 이거 혼합 백신인 거죠. 약 하나에 세 가지가 다 예방되는 예방 백신을 접종하세요. 그러고 나서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접종을 해요. 100일에는 접종 연수가 없습니다. 네, 혼합 백신 한 번 맞고 추가 접종하지 않고요. 파상풍과 디프테리아가 10년마다. 그러니까 3번 일단 맞아요. 그럼 폐렴구균은 얘는 연수가 없어요. 한 번 접종으로 끝내시는 거거든요. 대상포진도 마찬가지고 폐렴구균도 그렇고 네, 한 번 접종으로 떼지는 뭐 한두 번 접종으로 이게 끝나는 거지 연수를 채워서 맞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연수는 솔직하게 인플루엔자 매년 1회 접종 그 다음에 파상풍 디프테리아 10년 접종 이거 밖에는 다른 연수를 지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 5번 같은 경우에 대상포진은 과거에 홍역을 알았던 접종할 필요가 없다. 아니요. 일단은 홍역도 틀렸고요. 대상포진은 과거에 수두를 알았던 사람한테 걸리는 거고 이 접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뭐 수두 한 번 알았다고 수두 안 알았다면 안 해도 잠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면역이 떨어져 계시면 권장 접종하는 거를 권장드리는 거고, 뭐 65세 이상이면 당연히 맞으시면 더 좋겠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면역 저하자이거나 이전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이라면 접종을 사실 권장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좀 길러 놓는 걸 우리가 예방 접종의 가장 큰 효과니까요. 자, 여기까지 하면 네, 이제 요 2장의 의학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 풀어본 거거든요. 지금 사실 네 문제는 이제 다음번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1교시 이론에서 과락이 발생되지 않으시려면 둘 중 한 파트는 꼭 잡고 계셔야 돼요. 그게 요양보 개론으로 1번부터 15번, 16번 여기를 잘 내가 다지게 해서 문제에 맞는 문항을 올릴 것이냐 아니면 지금 저랑 같이 풀었던 2장의 요양보 관련 기초 지식을 나는 네,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서 거의 뭐 3분의 2는 다 맞겠다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왜냐면 양이 방대한데다가 의학 지식은 아까 늘 말씀드린 노인성 질환 특징 하나가 무조건 거의 출제하고요. 그 다음에 네, 우리가 순서들이 정의, 그다음에 원인, 증상, 치료 예방 이런 식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치료 예방에 관한 내용들이 트렌드처럼 많이 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쪽 공부를 좀 해두시고요. 오늘 문제 풀지 않은 파트도 시험에 납니다. 소화기계, 뭐 호흡기계, 심혈관계 뭐 이런 식으로 다 돌아가면서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이제 나머지 내용은 또 이제 이어서 며칠 뒤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합격 응원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